인연이 밥을 이따위로 해놨어? 퍽 부직갱이가 며느리의 등짝을 갈겼습니다. 경상도 창녕 영산 고을 시집 온 지 열흘 된 새 며느리가 아침마다 매를 맞고 있었죠. 이웃집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며느리 도망가는 거 아니야? 몰락한 선비 딸이라더니 고생운이 활짝 핀 거지 뭐.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 후 온 고을이 그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일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도 창녕 영산 고을의 밤은 깊었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만이 휘잉 불어와 초가집 문풍지를 때렸습니다. 가시집 온 며느리. 윤서련은 어둠 속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싸고 있었지요. 보찜이라 해봐야 무명 치마 한 벌과 노수저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서련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드르렁 크어엉 방 건너편에서 시어머니 모 씨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포효 같았어. 서련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지요. 반년 전 과거 시험을 보겠다며 한양으로 떠난 남편은 소식 한 장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병들어 누운 시어머니와 7살 배기 어린 시누이뿐이었지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독설과 매질은 서련의 뼈와 살을 깎아먹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도 오늘로 끝이야. 서련은 눈물을 훔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다행히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신을 고쳐 신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서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 빗장을 잡았습니다. 스르르 나무 빗장이 밀리며 바깥바람이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옳게 지금 나가면 산짐승 밥밖에 더 되겠어.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서늘하고 또렷했습니다. 서련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에 7살 시누이 단비가 서 있었지요. 아이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아가씨 안 주무시고. 서련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단비는 표정 없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벅저벅 아이의 발소리가 서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단비가 서련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 오라버니 기다리다 지쳐서 가는 거야. 단비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서련은 말문이 막혔지요. 비켜라 아가씨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서련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단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못 사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라서 잡는 거야. 옳게 보찜 속에 든 게 고작 숟가락 하나랑 치마 한 벌이지. 그걸로 한양까지 가려고 어림도 없어. 서련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보찜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찜 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걸까요? 그리고 올케가 지금 나가면 우리 오라버니는 영영 못 돌아와. 단비의 그 말에 서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휘잉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단비는 대답 대신 서련의 손목을 탁 낚아채 장독대 뒤로 끌고 갔습니다. 7살 아이라곤 믿기지 않는 억센 힘이었지요. 휘잉 찬바람이 불어와 장독 뚜껑을 때리는 소리가 스산하게 울렸습니다. 단비가 품속에서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자개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서련이 묻자 단비는 뚜껑을 달각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도 아니고 비단 헝겊도 아닌 그저 새카만 콩새 알이 대구르르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단비가 까만 눈동자를 번득이며 속삭였습니다. 딱 석 달이야. 그동안 벙어리 흉내를 내면 내 옳게 갈 길에 노잣돈 두둑이 챙겨줄게. 뭐라 벙어리 흉내. 서련은 기가 찼습니다. 시집살이가 매워 도망치려는데 시누이가 붙잡고 하는 말이 고작 벙어리 흉내라니요. 하지만 빈손으로 나가면 객사할 것이 뻔하고 남편이 영영 못 돌아온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비는 콩알 하나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이 콩을 하나씩 씹어 먹어 콩새 알이 다 없어지면 그때 문을 열어줄게. 도대체 이 콩이 뭐길래 이러느냐, 어디서 난 게야. 어머니 장롱 깊숙이 숨겨둔 함이야. 어머니는 밤마다 다른 보따리를 끌어안고 울지만 이 함에도 비밀이 있어. 내가 찾아냈어. 그 말에 서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독하디독한 시어머니 모 씨가 밤마다 운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단비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서련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단비는 방긋 웃으며 서련의 보찜을 부엌 구석으로 획 던져버렸습니다. 약조한 거다 옳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꼭기교. 달구름 소리가 새벽을 가르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인연이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있어 썩 나오지 못해. 모 씨는 이불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년이 어젯밤에 짐 싸들고 도망질 치려던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어디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려 들어. 서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입을 열려던 순간 뇌리에 단비가 건넨 새카만 콩새 알이 떠올랐습니다. 서련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시어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네. 뚫린 입이라고 말대꾸라도 해보란 말이다. 모 씨는 대꾸 없는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서련의 발치에 패대기 쳤습니다. 쨍그랑.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서련은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문지방 너머에서 단비가 뒷짐을 진 채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마치 잘하고 있다는 듯 눈을 찡긋하면서 말입니다. 서련은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주머니 속에 콩알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똑한 년 벙어리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냐.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 봐라. 내 오늘 내년의 입을 기어이 열게 만들 테니. 모 씨는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가 몽둥이를 찾아 들고 나왔습니다. 착탁 몽둥이로 마루를 내리치는 소리가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과연 서련은 이 메타작 앞에서도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단비가 준 콩알 하나를 입에 넣어야 할 때가 벌써 온 것 같았습니다. 모 씨가 치켜든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지만 서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획 돌아앉아 방구석에 개어둔 이불을 다시 펴기 시작했지요. 인연이 시어미가 눈앞에 있는데 이불 장난질이냐. 내 말이 개 짖는 소리로 들려. 모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련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짝. 매서운 소리가 등 뒤에 남았지만 서련은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문가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가 쓱쓱 비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벙어리가 들어왔구나. 집구석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모 씨가 마루로 뛰쳐나와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며느리가 말대꾸라도 해야 그걸 꼬투리 잡아 머리채라도 휘어잡을 텐데. 저리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고 있으니 속이 터지는 건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설연이 마당에 흙먼지를 푸석푸석 일으킬 때마다 모 씨의 약이 바짝 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우르릉 소리를 내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른 바람이 휘잉하고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요란하게 울려댔지요. 아이고 장독 뚜껑 열어놨는데 모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년 농사나 다름없는 된장 고추장 항아리 뚜껑을 햇볕 쬐다고 다 열어두고 나온 게 생각난 것입니다. 비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장맛이 변해버리니 큰일이었습니다. 야, 이년아 빗자루질 할 때가 아니다. 얼른 가서 장독 뚜껑 닫아라. 비 온다. 다급해진 모 씨가 소리쳤지만 설연은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후두둑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설연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장독대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에이구, 저 화상 저 곰팡이 같은 년을 믿느니 내가 뛰지. 모 씨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토방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급해 대또를 헛디디는 바람에 쿠당탕하고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지요. 허리가 삐끗했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장독대로 달려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단비의 목소리가 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뛰지 마세요. 올케가 아까 다 닫았어요. 제가 봤어요. 모 씨가 멈칫하며 장독대를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단비 말대로 장독 뚜껑들은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며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설연이 매를 맞으러 들어가기 전 단비가 눈짓을 주며 자신이 닫아두겠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모 씨가 그 내막을 알 일이 없었습니다. 뭐야 벌써 닫았어. 아니 그럼 닫았으면 닫았다 말을 할 것이지 사람을 놀래키고 지랄이야. 모 씨는 머쓱해져서 헛기침을 크흠하고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를 잡으려다 제 성질에 제가 넘어진 꼴이 되었으니 민망하기 짝이 없었지요. 모 씨는 괜히 치맛자락을 탁탁 털며 설연을 흘겨보았습니다. 재수 없는 년, 비 오기 전에 빨래나 걷어라. 모 씨가 침을 한번 뱉고는 쾅 소리 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설연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후 하고 내쉬었습니다. 단비가 시키는 대로 입을 닫고 있었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제풀에 꺾여 들어가는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설연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빗방울이 굵어지는 하늘을 보려 고개를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낡은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이 설연의 눈과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설연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는데도 사내는 피할 생각도 않고 담벼락에 붙어 설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사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찾았다. 설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울렸습니다. 사내의 누런 이빨이 번개 불빛에 번쩍하고 드러났습니다. 그는 담장 위에서 낄낄거리며 비에 젖은 삿갓을 고쳤었습니다. 어라 이년 봐라 대꾸가 없네. 진짜 벙어리가 된 개로구나. 사내가 혀를 쯧쯧 차며 담장 아래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철퍽하고 진흙이 튀었습니다. 설연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를 부르고 싶었지만 단비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아씨. 설연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사내는 설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 영감 말이 맞았어. 독한 과부 모씨 내 며느리가 병신이 되었다더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 그자는 마을에서 소문꾼이라 불리는 칠성이었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내어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자였지요. 칠성은 설연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꼴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 기둥뿌리 뽑는 건 시간 문제네 그려. 칠성은 퇴하고 침을 뱉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끼익 녹슨 대문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설연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빗물 젖은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칠성은 마을 어귀 주막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비를 피하러 온 장정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칠성은 젖은 삿갓을 벗어 던지며 탁자를 쾅하고 내리쳤습니다.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그 독하기로 소문난 모씨네 집구석에 사단이 났네. 사단이 났어. 막걸리를 들이키던 박첨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칠성이 자네 아닌가? 또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헛소문이라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는 길이네. 그 집 며느리 설연이 있지 않은가. 그 얌전하던 것이 귀신이 들렸는지 입을 닫고 벙어리가 되었더란 말일세. 주막 안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웃마을 부자 최 씨가 모씨 집안의 비옥한 논맞이기를 노리고 칠성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사주한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나온 독은 빗물을 타고 온 마을로 스멀스멀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모씨네 대문 밖이 요란했습니다. 쨍쨍 꽹과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들아 빚 갚아라. 죽은 영감 빚 갚아라. 거적을 뒤집어 쓴 건달 대여 선명이 대문 앞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말을 듣고 최 부자가 보낸 왈패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설연은 깜짝 놀라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모씨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 당장 꺼지지 못해. 모씨가 악을 쓰며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건달들은 히히덕거리며 피할 뿐이었습니다. 개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침을 찍 뱉으며 나섰습니다. 어허 할망구 성질하고는 대개 죽은 영감이 우리한테 빌려 쓴 돈이 쌀 10섬이요. 이자까지 쳐서 20섬 내놓지 않으면 이 집 문짝이라도 뜯어가겠소. 뭐야 이날강도 같은 놈들이 우리 영감이 빚을 져 천벌을 받을 소리 하지 마라. 모씨는 억울함에 펄펄 뛰었지만 건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에 놓인 장독을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장독 아이고 억울해라. 동네 사람들 저놈들 좀 보수. 모씨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설연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빚 한 번 지지 않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놈들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연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서 저놈들의 멱살을 잡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을 욕보이다니 내 저놈들을 그냥. 설연이 방문을 탁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단비가 설연의 치맛자락을 꾹 잡아당겼습니다. 단비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단비는 아무 말 없이 설연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생콩 한 알이었습니다. 단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씹으세요. 아씨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설연은 떨리는 손으로 콩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콩 냄새가 퍼졌습니다. 나당에서는 시어머니의 비명과 건달들의 욕설이 왁자지껄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눈을 질끈 감고 어금니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드. 딱딱한 생콩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콩 조각이 잇몸을 찔러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설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말들을 콩과 함께 억지로 목구멍 뒤로 넘겼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섞으면 저놈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설연은 오드득 오드득 콩을 씹으며 문고리를 잡은 손에 핏기가 가시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건달들의 횡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설연은 죽은 듯이 콩만 씹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훗날 모씨 집안을 살릴 유일한 길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와장창. 마당 한가운데서 장독 깨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들아 거기는 안 된다. 제발 그 장독만은. 모씨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자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설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입안에 가득한 콩 조각들이 까끌까끌하게 혀를 찔러댔지만 설연은 방문을 박차고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동네 건달 셋이 들어와 살림살이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고 있었는데 애지중지하던 콩나물 시루가 대구르르 굴러 박살이 나 있었고 널어놓은 빨래는 흙발에 지시겨져 엉망이었습니다. 비켜라 이 할망구야,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내놓으란 말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곰보 자국 사내가 모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쿵. 모씨가 흙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잡아먹고 이제는 시어미까지 잡아먹을 셈이냐. 하지만 건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이라도 뒤질 심산인 게 분명했지요. 그때 모씨가 엉금엉금 기어가 아궁이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내 집에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내가 이 부직갱이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모씨가 휙휙 부직갱이를 허공에 휘둘렀지만 늙은 여인의 힘으로는 건달들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곰보 사내가 피식 비웃음을 흘리더니 모씨의 손목을 낚아채고 발로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퍽. 모씨는 꽥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머리채가 풀어지고 옷고름이 뜯겨나간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루에 서 있던 설연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놈들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입안에서 와작 씹히는 날콩의 비릿한 맛이 그녀의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단비가 시켰다. 지금 내가 말을 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설연은 피가 배어 나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부엌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탁, 탁, 탁. 설연의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빨랐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설연은 아궁이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뚜껑을 맨손으로 열어젖혔습니다. 확!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솥 안에는 빨래를 삶으려고 끓여둔 물이 보글보글 요동치고 있었지요. 서련은 옆에 있던 커다란 표주박을 집어들고 주저없이 끓는 물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철렁. 물이 넘쳐 손등을 찌르르 데웠지만 서련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부엌을 나섰습니다. 마당에서는 건달들이 모 씨가 숨겨둔 쌈짓돈을 찾겠다며 장독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 독에 숨겨놨나 아니면 저 독인가. 쨍그랑. 또다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을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곰보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련이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것은 그녀의 손에 들린 물바가지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었습니다. 뭐야, 저녀는. 건달 하나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입안에 가득한 콩을 오드득 씹으며 한 발자국씩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벅저벅. 침묵은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끓는 물을 들고 다가오는 벙어리 며느리의 기괴한 모습에 건달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야, 저년 눈깔 좀 봐라. 진짜 붓겠다. 저거 진짜 부어버리겠는데. 미친년이다 벙어리라더니 진짜 미친 게 분명해. 서련이 물바가지를 높이 치켜들자 곰보 사내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튀어 저년한테 잘못 걸리면 껍데기 벗겨진다. 후다닥. 건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며 남긴 흙먼지만이 마당에 폴폴 날렸습니다. 건달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서련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바가지를 내려놓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벙어리라 말도 못하고 저 험한 꼴을 당했구나. 모 씨는 서련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서련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흙 묻은 저고리를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여전히 깨진 콩 조각들이 맴돌고 있었고 비릿한 피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 수모를 1000배 만배로 갚아주리라. 서련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모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당에 널브러진 깨진 독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지요. 서련은 부엌에서 데운 숭늉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놀란 속이라도 달래드려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모 씨의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마치 무언가를 갈아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잠꼬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선명한 소리였기에 서련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안 주무시나. 서련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는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것은 낮에 통곡하던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알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도 섬뜩한 기운이 서린 목소리였지요. 서련은 숭늉 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창호지 위로 모 씨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는데 그 그림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련은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가락에 침을 발랐습니다. 폭 창호지가 소리 없이 뚫리고 작은 구멍이 생겨났지요. 그 안으로 보이는 광경에 서련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모 씨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미친 듯이 쓸어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각사각 칼을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거친 손바닥으로 보자기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흑 모 씨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붉은 피가 후두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련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던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 씨는 피 묻은 입을 닦으며 귀를 탁탁 쳤습니다. 제기랄 점점 안 들려 먹먹한 것이 큰일이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그놈들한테 뺏기면 안 돼. 절대로. 서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멀어서 목소리가 컸던 것이고 누군가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놈들이란 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서련은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시누이 단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어머니는 밤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울어 이 집에 비밀이 있어. 시어머니가 밤마다 피를 토하며 무언가를 끌어안고 운다는 것은 서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지경이란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꽃기호 달구름 소리와 함께 마당에서 익숙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게으른 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처박혀 있어 밥 안 하고 뭐해. 평소라면 야속했을 그 목소리가 오늘은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서련이 나가보니 모 씨는 퀭한 눈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우당탕 썩은 대문이 박살나며 갓을 삐딱하게 쓴 사내가 들어닥쳤습니다. 홍주 제1가는 부자 최부자였습니다. 뒤로는 몽둥이를 든 하인 넷이 버티고 있었지요. 계십니까? 모씨 할멈, 최 부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부채를 착 펼쳤습니다. 약조한 날짜가 지났는데 기별이 없어 내 친히 행차했소. 그의 음흉한 눈빛이 부엌 앞에 서 있는 서련을 쓱 훑었습니다. 저 벙어리 며느리가 그 소문에 미색이구만. 쯧쯧 아깝다 아까워. 저런 물건을 이런 초가삼간에 박아두다니. 모 씨가 빗자루를 치켜들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둥이 닥쳐. 내 며느리 쳐다보지 마. 볼 일 있으면 나랑 해. 최 부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냐 좋다. 10년 전 내 남편이 죽어가면서 빌려간 돈 내놓으시지. 원금에 이자까지 합치면 이 집을 팔아도 모자라. 그러니 이 집이고 논이고 남은 재산 죄다 내놓으란 말이다. 서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질 빌미로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못 줘. 배를 갈라도 못 줘. 그게 우리한테 어떤 건데. 모 씨가 악을 쓰며 대들자 최 부자가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뒤져라. 장독대고 구들장이고 싹 다 뒤엎어서라도 찾아내.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와장창 장독이 깨지고 살림살이가 박살났습니다. 하인 하나가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모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안 돼. 이 도둑놈들아 거긴 안 돼. 하인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펑. 모 씨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서련은 소리도 못 지르고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모 씨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 부자가 쭈그리고 앉아 모 씨의 손을 짓밟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멈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지.
아니면 저 벙어리 며느리를 대신 데려가서 기생집에 팔아버릴까. 요즘 반반한 벙어리가 아주 귀하다던데 말이야. 모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며느리 건드리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 씨를 말릴 것이다. 그때 안방을 뒤지던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날이 찾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더군요. 하인의 손에 들린 것은 보자기에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 돼. 그거. 이리 내 그거 없으면 다 죽어. 모 씨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상자를 받아들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어디 그 대단한 물건 좀 볼까. 최 부자의 손이 뚜껑에 닿았습니다. 뻑하고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뚜껑이 젖혀지자 묵은 먼지가 확 피어올랐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상자 안을 샅샅이 훑었으나 곧 실망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토록 꽁꽁 숨겨둔 상자 안에는 금괴도 땅 문서도 없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베넷저고리 한 벌과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작 이거냐? 최 부자의 입에서 허탈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이, 퇴 재수 없게시리. 탁 대구르르. 최 부자가 나무 상자를 마당 구석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깨진 옷가락지가 힘없이 클바닥을 굴렀습니다. 이따위 쓰레기를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살았느냐? 앙, 내 참 기가 막혔어. 모 씨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클바닥을 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넷저고리를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절한 손길이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우리 아가 불쌍한 내 새끼. 시끄럽다 여봐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 저 늙은이를 마루 끝으로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모 씨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련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흙이 묻은 손을 비단 옷자락에 쓱쓱 문지르더니 헛기침을 하며 대청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자, 보물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럼 셈을 해야지. 모 씨, 내 말 잘 들으시오. 최 부자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듯한 문서였습니다. 자네가 빌려 쓴 돈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이제는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팔아도 못 갚을 지경이오. 내 그래도 이웃 간의 정을 생각해서 탕감해 줄 테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오. 모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멍하니 최 부자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뭐라 하셨소? 탕감. 그래, 탕감 빚을 없애준다고. 대신 자네가 늙어서 농사짓기 힘드니 그 문전옥답 논문서만 내게 넘기면 되는 거요. 벙어리 며느리 데리고 어찌 농사를 짓겠어? 응. 최 부자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모 씨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돼요. 그 노는 우리 영감 제사 지낼 쌀 나오는 곳이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모 씨가 악을 쓰자 최 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혀를 차더니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누가 논을 뺐는데쏘. 이건 그냥 각서요, 각서. 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다는 약속만 하라는 거요. 자, 여기 인장만 찍으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물러가리다. 최 부자가 하인을 시켜 인주와 도장을 모 씨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늙고 병든 모 씨의 판단력은 흐려질 대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물러간다는 말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것만 찍으면 가는 게요. 그렇다니까 어서. 최 부자가 재촉했습니다. 모 씨의 떨리는 손이 붉은 인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연은 비록 말을 못했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언문이었지만 최 부자가 내민 종이에 적힌 양도라는 두 글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와 자신은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설연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녀는 몸을 날렸습니다. 전현이 하인이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설연이 대청마루로 뛰어올라 찻상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와장차. 날카로운 파여름이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자기 그릇이 산산조각나며 뜨거운 차와 시커먼 먹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 부자의 값비싼 비단 옷 위로 검은 얼룩이 흉측하게 번져갔습니다. 으악, 뜨거워. 이게 무슨 짓이야.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엎어진 상모서리에 정강이를 찧은 그가 고통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설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깨진 사기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처럼 형형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최 부자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들려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솥뚜껑만 한 손바닥이 설연의 뺨을 향해 날아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년이 오늘 제삿날을 받아놨구나. 어디 맛 좀 봐라.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손이 설연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설연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최 부자가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설연의 뺨을 후려치려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정강이를 부여잡은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 돌멩이가 그의 발치에서 뒹굴고 있었지요. 누구요? 어떤 놈이 감히? 최 부자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옳게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모두의 시선이 초가 지붕 위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7살 단비가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댕기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들린 것은 짱돌을 끼운 새총이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또 던질 거야. 우리 올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관아에 가서 다 잃을 거야. 최 부자네가 힘없는 과부랑 며느리 때려 죽인다고 소문낼 거라고. 단비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악이 받쳐 있었습니다. 설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어린 시누이가 호랑이 같은 최 부자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전연 끌어내려 당장. 최 부자의 호령에 건장한 하인 셋이 우르르 지붕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설연이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억센 소나기가 설연의 양팔을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저주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품속 자괴함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서련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검은 콩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이 팔을 비틀어대는 와중에도 기어코 콩알 하나를 꺼내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독. 어금니 사이에서 딱딱한 생콩이 부서졌습니다. 비릿한 콩 냄새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맛이자 도끼의 맛이었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 진다 놈들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서련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말을 하는 대신 그녀는 짐승 같은 힘으로 팔을 붙잡은 하인을 밀쳐냈습니다. 하인이 뒤로 나자빠진 틈을 타 서련은 마당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겨우내 묵혀둔 똥장군이 놓여 있었습니다. 밭에 뿌리려고 모아둔 인분과 오물이 가득 차 있어 뚜껑만 열어도 악취가 진동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서련은 망설임 없이 뚜껑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 전현이 뭐 하는 거야? 최 부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련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무거운 똥장군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촥! 서련이 내던진 똥장군에서 검붉은 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으아! 비단 옷을 차려입은 최 부자의 머리 위로 작은 인분이 덩어리째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굴이며 가시며 도포할 것 없이 온몸이 누런 오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던 하인의 입속으로도 똥물이 튀어 들어갔습니다. 똥이다 똥이야.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똥장군 하나를 통째로 뒤집어 쓴 최 부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헛구역질을 해대며 팔을 휘저었습니다. 서련은 빈 똥장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옆에 있던 거름 바가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먹여줄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전현 진짜 미쳤어. 도망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미끄러운 똥물을 밟고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대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부축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르며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우당탕탕. 대문 밖으로 그들의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련은 바가지를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하. 서련은 그제야 바가지를 툭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안에 남아있던 콩가루가 씁쓸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옳게. 지붕 위에 있던 단비가 쪼르르 내려와 서련의 허리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어. 흐흑 옳게 잡아가면 어떡하나 해서. 서련은 떨고 있는 단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있던 시어머니 모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똥물이 튄 흙바닥을 딛고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채통 없이 똥물을 뿌려댔으니 꾸지람을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씨의 거친 손이 서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든 서련의 눈에 시어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잘했다. 모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새끼 참말로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구나. 모씨는 똥물이 튀어 엉망이 된 서련의 저고리 소매를 털어주며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런 놈들에게는 말보다 똥이 약이다. 내가 벙어리 흉내를 내며 참은 것이 100번 1000번 옳았다. 서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집온 뒤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내 새끼라는 투박한 한마디가 똥냄새에 진동하는 마당에서 설연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설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반드시 더 큰 힘을 가지고 복수하려 들 것입니다. 설연은 품속의 자괴함을 다시 한번 꾹 눌렀습니다. 아직 남은 콩은 한 알나는 더 독해져야 한다. 바람 끝이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똥장군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계절은 서리를 몰고 왔지요. 처마 밑 고드름이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흡사 누군가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아 설연은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통쾌했던 복수극 이후 2달, 문갑 깊숙이 숨겨둔 자괴함에는 이제 검은 콩 딱 한 알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99번의 인내가 지나가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 씨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하루 종일 아랫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설연은 새벽이면 서리를 맞으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땔감을 구했습니다. 보찜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벙어리 흉내를 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사랑방에서는 은밀하고도 끔찍한 모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방 나으리, 이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최 부자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관아의 형방 박가는 기름진 얼굴을 번들거리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 좋소. 헌데 최 부자. 빈 문서는 이미 자네 손에 있는데 왜 이리 뜸을 들이시오? 최 부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빚으로 옥에 가두는 건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 년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주씨를 말려버려야 뒤탈이 없지요. 그 집 죽은 바깥 장반을 역적 모의에 가담했다고 엮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형방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허허, 역적이라 재산은 몰수하고 식솔들은 관비로 보내버릴 수 있겠구먼. 자네, 아주 무서운 사람일세. 쨍그랑. 두 사내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설연내 가족의 운명이 깨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컥, 헉. 안방에서 비명에 가까운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연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모 씨는 이불 위에 붉은 피를 한 바가지 쏟아놓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설연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자 모 씨의 저고리 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만한 낡은 장부였습니다. 설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겉장에는 먹물이 번진 글씨로 가계부라 적혀 있었지만 펼쳐진 내용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을해년 동짓달, 논 5마지기 최가 놈에게 넘어감. 내 반드시 되찾으리라. 정축년 2월, 며느리가 들어왔다. 너무 착해 빠져서 걱정이다. 내가 앞귀가 되어야 이 아이가 산다. 내가 독해져야 최가 놈에게서 이 집을 지킨다. 설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핏자국과 함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설연이와 단비만은 지켜야 한다. 미안하다 아가, 모진 시어미를 용서치 마라. 아, 설연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도끼와 구박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탱하고
착한 며느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설연은 잠든 시어머니의 나무 껍질 같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할머니 약값 벌어올게요. 단비가 씩씩하게 말하며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설연이 캐온 말린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겠다며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설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단비는 설연의 손을 꼭 한번 잡더니 깡충깡충 뛰어서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갔던 이웃들은 하나둘씩 돌아오는데 단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휘잉. 찬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모 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가 단비는 아직이냐? 설연이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자 모 씨가 피를 토하며 상체를 일으키려다 털썩 쓰러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설연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설연은 급히 시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미친 듯이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단비야, 단비야.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길은 칠흑 같았습니다. 설연은 벙어리 행세도 잊은 채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집신이 벗겨지고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목, 성황당 고개 너머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설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연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아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단비가 아끼던 댕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댕기에 시커먼 흙발자국과 함께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 최 부자네 집 사랑방에서 사내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설연은 피 묻은 댕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서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콩은 하나. 하지만 지금 설연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설연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설연이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횃불 아래 어린 단비가 거적 위에 무릎 꿇려 있었고 형방 김씨가 곤장을 짚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단비의 뺨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저고리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오냐, 제 발로 기어들어 오는구나. 형방이 비릿하게 웃으며 설연을 맞이했습니다. 설연은 포졸들의 창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단비 앞을 가로막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었지요. 형방이 혀를 차며 다가와 가죽신으로 설연의 손등을 지시겼습니다. 셋, 벙어리 흉내라. 아주 지극정성이구나. 내 시어미 모 씨가 역적놈들에게 군자금을 댔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내 서방이 꼽을 쳐둔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지. 설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역적이라니. 이는 최 부자가 땅을 뺏기 위해 꾸민 짓임이 분명했습니다. 형방은 곤장 끝으로 설연의 턱을 치켜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벙어리라면 억울해서라도 말을 못할 것이고 만약 벙어리가 아니라면 당장 사실을 고해라. 내 시어미가 시킨 짓이라고 말만 하면 너와 이 계집아이는 살려주마. 어서 입을 열어. 지독한 함정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해명하는 순간 지난 석 달간의 벙어리 행세가 들통나 사기죄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역적의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서련은 입술을 깨물며 형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관원을 노려봐. 여봐라 전연을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서련의 팔을 낚아채 형틀에 엎드려 놓았습니다. 거친 나무 냄새와 바닥에 배어있는 비릿한 핏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방이 직접 굵직한 물풀에 나무 곤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 올케는 말 못해요. 진짜란 말이에요. 단비가 포졸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으나 형방의 발길질에 저만치 나뒹굴었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오지 마라 단비야. 보지 마라. 하나. 짝. 살이 터지는 파여름이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서련의 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쇠몽둥이로 내려친 듯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찌릿하게 올라왔으나 입술을 안으로 말아 물고 버텼습니다. 독한 연 둘. 짝. 두 번째 매가 내리꽂히자 얇은 삼배 치마가 찢어지며 살점이 묻어났습니다. 단비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형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녀자라면 벌써 살려달라 빌었을 테지만 서련은 형틀을 붙잡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줄 뿐 짐승 같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입을 안 열어. 내년이 벙어리가 아닌 걸 내 다 아는데 새. 퍼. 세 번째 매질은 뼈를 울렸습니다. 서련이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입가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형틀을 적셨습니다. 비명 대신 피를 토해내는 서련의 모습에 형방이 멈칫했습니다. 서련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고개를 들어 형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서련의 눈빛은 고통에 굴복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시퍼런 안광이 형방을 쏘아보고 있었지요. 이 독종 같은 년이 형방이 다시 곤장을 높이 쳐들었을 때였습니다. 멈추시오. 관아 대문 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형방의 팔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갓끈을 단정히 맨 채 뒷짐을 지고 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도포 자락 사이로 서리빨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형방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양에 갔던 고을 원님이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사또는 천천히 형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하고 흙바닥을 울릴 때마다 형방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형방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형방은 곤장을 황급히 뒤로 감추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아니오라 절도죄를 범한 죄인을 문초하고 있었습지요. 절도죄라? 내가 없는 사이 관아의 형벌이 이토록 가혹해졌단 말이냐. 사또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서련의 등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소복은 이미 붉은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고 가녀린 등은 곤장 자국으로 지시겨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련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형틀 아래 엎드린 딸 단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숨죽이고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좀 봐. 기절한 것 같은데 소리를 안 질러.
그러게 말일세. 보통 독한 게 아니면 저럴 수가 없지. 아닐세. 독한 게 아니라 억울한 게야. 대장간 김 씨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 진짜 도둑이라면 벌써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을 걸세. 저 눈빛을 보게나 자식을 앞에 두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는 어미의 눈이야. 최 부자가 엄한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여론의 물결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형방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최 부자에게 받은 뒷돈 50냥은 고사하고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관아에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형방이 악을 쓰며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죄인을 끌어내고 상황을 정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포졸들이 쭈뼛거리며 형틀로 다가갔을 때 형틀 아래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 올랐습니다. 단비였습니다. 비켜라, 인연이 어디라고. 형방이 단비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에 꼭 쥐고 있던 무언가를 사또의 발치에 획 집어 던졌습니다. 툭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뭉치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또, 이것 좀 보세요. 단비의 앙칼진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리 올케는 도둑질 안 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거예요. 단비의 손가락이 구경꾼들 틈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최 부자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최 부자는 움찔하며 갓을 눌렀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저 할아버지가 형방 아저씨한테 돈 주머니 줄 때 소매에서 이게 떨어졌어요. 제가 봤어요. 단비의 눈썰미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어른들도 눈치채지 못한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하여 몰래 주워두었던 것입니다. 사또가 구겨진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종이에는 흘림체로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형방 김가, 뇌물 50냥, 옷가락지 건. 사또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형방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방, 예, 사또. 내가 언제부터 최 부자의 집사가 되었더냐? 형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손에 든 종이를 형방의 얼굴에 획 던졌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내 놈의 입으로 직접 설명해 보거라.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련을 비웃던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제는 형방과 최 부자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형틀에 묶인 서련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툭 떨구었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형틀에서 여인을 풀고 저기 숨어있는 최 부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형방놈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거라. 예이. 포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쥐새끼처럼 인파 속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대장간 김 씨가 거대한 몸집으로 최 부자의 앞길을 턱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시나 최 부자 영감, 비켜라, 내 누군 줄 알고. 알지, 알고 말고. 돈으로 사람 목숨 사고 파는 장사치 아니신가. 김 씨가 최 부자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편 형틀에서 풀려난 서련은 바닥으로 쓰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단비가 쪼르르 달려가 서련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옳게, 이제 괜찮아. 사또가 왔어. 나쁜 사람들 다 혼내준대. 서련은 흐릿한 눈을 겨우 떠 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맙다, 단비야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설연의 등에 난 곤장 자국을 보고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이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이 여인의 상처부터 치료하도록 하여라. 예이. 이 방이 달려나갔습니다. 사또는 다시 단비가 던진 종이를 집어들고 동원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촛불 아래 장부의 글자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사또의 눈매가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최 부자 내놈이 이 고을에서 무슨 짓을 벌여왔는지 낱낱이 밝혀주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최 부자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라, 저 며느리년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걸 내가 기어이 밝혀내겠다. 그러면 저 장부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사또도 아실 것이오. 최 부자의 도끼 서린 외침이 관아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련은 단비의 품에 안긴 채 가늘게 떨었습니다. 품속 자기암 안에는 아직 마지막 콩 한 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물러가고 관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동원 마루에 앉아 단비가 던진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소리가 사각사각 고요한 마당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또의 미간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깊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관아 몰래 빼돌린 곡식의 양과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고리대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심지어 한양 고관들에게 보낸 뇌물 목록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그건 다 조작된 것이옵니다. 쾅. 최 부자가 포졸들을 밀치고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까 끌려나갔던 자가 하인들의 도움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최 부자는 마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 여인들에게 속으신 겁니다. 저년들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최 부자의 손가락이 마루 한쪽에 누운 서련을 가리켰습니다. 저 며느리는 멀쩡히 말을 할 줄 아는 년입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며 온 고을을 속이고 있는 것이옵니다. 내 두 눈으로 전연이 밤중에 떠드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웅성거리던 구경꾼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련이 벙어리라는 것은 고을 사람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저토록 당당하게 우기니 의심의 싹이 스물스물 트기 시작했지요. 전연이 진짜 벙어리라면 어찌 혼자서 시어미를 돌보고 관아까지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곤장을 맞으면서도 끽 소리 한 번 안 내는 게 정상이옵니까? 전연은 입을 열 줄 알면서도 일부러 닫고 있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반은 섞여 있었으나 교묘하게 진실을 찌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뒤집으려면 서련을 거짓된 요물로 몰아야 했습니다. 증인을 믿을 수 없게 만들면 증거도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요. 제 말이 거짓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사또 직접 물어보시지요. 전연이 정녕 말을 못하는지 아닌지 만약 입을 뻥긋이라도 할 줄 안다면 이 장부 또한 전연이 꾸며낸 거짓부렁이 아니겠습니까? 최 부자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사또조차 주춤했습니다. 그의 논리에는 허점이 있었지만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마루에 누운 서련에게 쏠렸습니다. 서련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곤장을 맞은 등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사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 자의 말이 사실이냐? 그대가 정녕 말을 할 줄 아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열면 석 달간의 벙어리 행세가 들통나 사기꾼으로 몰리고
입을 다물면 장부마저 거짓이 될 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서서히 번졌습니다. 봐라, 대답을 못하지 않느냐. 저것이 진짜 벙어리가 아니라는 증거다. 벙어리면 겁이라도 먹어 울어야 할 것인데. 저 눈빛을 보시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이오. 최 부자가 설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년이 말을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서 말해봐, 이 도둑년아. 설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단비가 석 달 전 건네준 낡은 자개함이었지요. 달그락. 함을 여는 소리가 고요한 관아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검은 콩 한 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콩은 건달들이 몰려온 밤에 씹었고, 두 번째 콩은 최 부자에게 똥물을 뿌리던 날에 씹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마지막 한 알뿐이었지요. 설연이 콩을 꺼내 드는 순간 형틀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던 단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맑게 빛났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이 보였지요. 석 달 전 금은밤 장독대 뒤에서 약조했던 그날처럼 단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됐어, 옳게. 설연은 천천히 마지막 콩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까끌까끌했습니다. 오독. 콩이 부서지며 씁쓸하고 비릿한 맛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석 달간 삼켜온 눈물의 맛이었고, 시어머니의 매질 아래 억눌렀던 분노의 맛이었으며, 가슴 속에 묻어둔 한의 맛이었습니다. 설연은 부서진 콩 조각들을 꿀꺽 삼켰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용암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설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에 유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깊고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피 묻은 저고리를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나 꼿꼿이 섰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연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울 만큼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헉 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옵니까? 설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석 달의 인내가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다만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판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가족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 입을 닫았을 뿐입니다. 설연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최 부자에게 꽂혔습니다. 최가 이놈 내놈이 우리 집안을 짓밟은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 콩 한 알이 지켜보았다. 이제 내 입을 열어 내 놈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고하리라. 설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나 마당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의 인내가 빚어낸 서슬퍼런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관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을 바람만이 설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리며 그녀의 부활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기어이 실성을 하였구나. 여봐라, 당장 전연의 주둥이를 찢어라.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위엄이 서려 있지 않았고 짐승이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듯한 다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포졸들이 멈칫거리며
사또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 서련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최 부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천하의 최 부자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실성이라 하였느냐? 서련의 입에서 다시금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닫혀있던 댐이 터지듯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하여 좌중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석 달을 벙어리로 살았다 하지만 귀까지 닫은 적은 없다. 내 놈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 시어머니를 짓밟으며 뱉은 말들 주막에서 칠성이 놈과 작당하며 속삭인 말들, 그 모든 것이 내 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련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마치 외워둔 경전을 읊듯 차분하지만 서늘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였더냐.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였지. 하지만 그 각서에 적힌 글자는 각서가 아니라 양도였다. 논문서를 통째로 넘기라는 문서였단 말이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를 모르는 늙은 과부를 속여 땅을 빼앗으려 했다니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전연이 귀신이 들려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사또 저 미친년을 당장 하옥하시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하여 삿대질을 해댔으나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계속하라. 사또의 짧고 굵은 한마디에 힘을 얻은 서련은 최 부자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라 내 놈이 보낸 건달들이 우리 집 장독을 깨부수고 시어머니를 짓밟던 날 마당 밖에서 칠성이 놈이 지켜보고 있었지. 그 놈이 건달들에게 뭐라 하였더냐. 쌈짓돈을 찾으면 최 부자 영감에게 가져가라. 나머지는 내 놈들이 알아서 해먹어라. 그리 말하지 않았더냐. 칠성의 이름이 나오자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있던 칠성이 화들짝 놀라며 인파 속으로 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칠성을 향해 날카롭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자락 칠성골. 서련의 입에서 지명이 나오자 최 부자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곳은 최 부자조차 잊고 지내려 애썼던 아니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칠성골 초입 세 번째 바위 뒤 동굴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내 놈이 흉년이 들 때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빼돌린 쌀 500석이 그곳에 썩어가고 있다. 서련이 이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석 달간 벙어리 행세를 하며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서련의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최 부자의 하인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소리를 들었고 칠성이 놈이 주막에서 허풍을 떠는 것도 빠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벙어리는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어버렸습니다. 누가 말 못하는 여인 앞에서 입을 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련은 보이지 않는 그물이었고 그 그물에 최 부자의 비밀이 하나하나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쌀 500석이라니.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온 고을 백성이 한 달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지난해 흉년에 곤주림으로 아이를 잃은 어미가 있었고 병든 노모에게 죽 한 그릇 끓여주지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쌀이 동굴에서 썩어가고 있었다니 사람들의 눈에서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련은 멈추지 않고 손가락을 들어 마루 위 형방의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형방놈과 짜고 우리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 형방에게 건넨 뇌물 50냥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내 다 알고 있다.
탁 하고 사또가 쥐고 있던 붓을 책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사기와 횡포를 넘어 관원을 매수하고 국법을 어긴 중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내년이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어찌 내 속사정을 꿰뚫고 있단 말이냐.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자백이나 다름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설연이 읊어댄 날짜와 장소와 금액이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니 부인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보아라, 저자의 입으로 시인하지 않느냐. 설연이 소리치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그동안 최 부자의 서슬퍼런 권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던 민초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방은 듣거라. 지금 즉시 포조를 칠성골로 보내고 또 다른 이들은 최 부자의 집을 봉쇄하여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분부 받들겠나이다. 이방과 포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의 양팔을 꺾고 오라를 지웠습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평생남을 짓밟고 살아온 최 부자가 처음으로 차가운 오랏줄의 감촉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 두고 보자.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최 부자가 질질 끌려가며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백성들의 야유에 묻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칠성이 놈도 도망치려다 대장간 김씨의 쇠집게 같은 손에 멱살이 잡혀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시나 칠성이 내 놈도 한통속이지 않느냐. 마침내 관아 마당이 조용해지고 가을바람만이 휑한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설연의 다리가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석 달을 지탱해온 긴장이 일순간에 끊어진 탓이었습니다. 옳게. 단비가 놀라 설연을 부축했습니다. 설연은 떨리는 손으로 단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맙다 단비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서지도 못했을 게다. 단비는 울먹이며 설연의 허리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올케의 피 묻은 저고리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관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최 부자는 잡혀갔지만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단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자 단비야, 어머니한테 가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설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석 달의 밤이 비로소 저물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단비의 손을 꼭 잡고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등에 난 곤장 자국이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찢어지는 듯 쑤셨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논두끼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단비가 설연의 허리춤을 꼭 붙잡은 채 종종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옳게 괜찮아 등에서 피나. 괜찮다 어서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영산 고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길가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벙어리 며느리라 수군거리던 그들이었지요. 설연이 다가가자 박첨지의 마누라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눈이 멀었었어. 설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사과보다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가 급했습니다. 저벅저벅 익숙한 살인문이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깨진 장독 조각들이 여전히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 일당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흔적이 고스란했지요. 하지만 설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장독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문지방 위로 앙상한 손가락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연이 달려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 씨가 문지방을 붙잡고 마당 쪽으로 고개를 내밀다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를 기다리다 기진한 것이 분명했지요. 설연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자 모 씨의 흐릿한 눈동자가 피투성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아, 아가 내가 왔느냐. 모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연의 찢어진 저고리와 피 묻은 등을 본 순간 모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설연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모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내 마음을 못 들었구나. 내가 입을 닫고 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이 늙은이가 몰랐다. 내년이 벙어리 흉내를 내며 그 모진 꼴을 당하는 동안 나는 내년을 더 들들 볶기만 했으니 하늘이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다다. 모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팡팡 마른 손바닥이 흙바닥을 칠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석 달간 며느리를 벙어리라 구박하고 등짝을 후려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설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벙어리 흉내를 낸 것은 어머니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발 고개 드세요. 하지만 내가 맞은 매는 어떡하느냐 관아에서 곤장을 맞았다며 그 아픈 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이 집안을 제대로 지켰으면 내가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설연이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왔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단비도 있고 최 부자놈은 오라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모 씨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미안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애미야. 모 씨가 처음으로 설연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어미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호칭이었지요. 설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던 단비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옳게도 울지마. 나까지 울잖아. 단비는 코를 훌쩍이면서도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7살 아이가 석 달 동안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옳게 입을 막고 시어머니의 눈을 속이며 사기꾼들의 그물을 피해 다녔던 작은 설계자는 이제야 비로소 아이다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설연이 팔을 벌려 단비를 끌어안았습니다. 모 씨도 떨리는 팔로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세 여인은 깨진 장독이 널브러진 마당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 찾아온 햇살처럼 따스하고 간절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마당에 고요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하늘에 별 하나가 총총 박혔습니다. 이어서 둘셋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듯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옳게 별봐 별이 쏟아진다. 단비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설연은 고개를 들어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 달 전 도망치려 했던 금은밤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모 씨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보고 있소. 우리 식구가 살아남았소. 세 사람은 마당에 앉은 채 한참이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골 산자락 너머로 밤바람이 불어와 처마 밑 풍경을 살랑살랑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포졸이 찾아와 최 부자의 곳간에서 몰수한 쌀 가마니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 말린 호박이며 된장이며 찬거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 씨는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빨며 그것들을 못마땅한 듯 흘겨보았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것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련의 몸이 추스려지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서련은 안방 구석에 놓아두었던 보찜을 다시 꺼냈습니다. 석 달 전 단비가 부엌 구석에 던져버렸던 그 보찜이었지요. 서련은 조용히 옷가지를 챙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모 씨가 툇마루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꼿꼿하던 허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지요. 약속한 석 달이 지났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모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모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메마른 우물처럼 깊고 알 수 없었습니다. 가려느냐?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련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석 달 전 도망치려 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절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절이었지요. 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곰방대만 탁탁 재떨이에 털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단비가 무언가를 들고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옳게 이거. 단비가 내민 것은 자개암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오칠 위에 전복 껍데기로 수놓은 학과 소나무가 영롱하게 빛나는 바로 그 함이었지요. 석 달 전 금은밤에 단비가 서련에게 내밀며 검은 콩새알을 보여주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가져가 노잣돈이야. 할머니가 주래. 모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흠 내가 언제 주랬냐. 그년이 알아서 하는 짓이지. 단비는 모른 척 웃으며 함을 서련의 품에 억지로 안겼습니다.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할 것이라 예상했던 함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달그락. 흔들자 함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서련이 고리를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씩 씹어 삼킨 검은 콩새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건달들이 몰려오던 밤 최 부자에게 똥물을 뿌리던 날. 그리고 관아에서 입을 열던 그 순간에 하나씩 서련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빈 한바닥에서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며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그것은 콩이 아니라 마른 대추씨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서련이 허탈하게 중얼거리자 단비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옳게 가만히 있어봐. 단비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함의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학의 눈 부분에 박힌 작은 작의 무늬를 찾아내더니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함의 바닥이 스르르 밀려났습니다. 서련은 숨을 멈췄습니다. 단단하게 맞물려 있던 이중 바닥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콩 새알이 누르고 있었어. 콩이 다 없어져야 잠금이 풀려 새알이 다 옳게 뱃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야 열리는 거야. 단비가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자개함의 정교한 장치를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끌어안고 울던 함을 몰래 살피며
그 비밀을 풀어낸 7살짜리 신동의 눈썰미가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중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쌈짓돈 뭉치와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봉에 적힌 글씨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부스럭 종이 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련의 눈동자가 빠르게 글자를 쫓았습니다. 버시여, 이 편지를 자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내 딸 서련이는 마음이 너무 여리고 순해서 걱정일세 자네 집안으로 보내기는 하나. 험한 세상 시집살이에 이 아이가 버텨낼 수 있을지 눈을 감을 수가 없네. 서련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편지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 모 씨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하네 내 딸을 거두어 주게 하오나 절대로 따뜻하게만 대해주지 말게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면 이 아이는 세상의 비바람을 견디지 못할 걸세. 자네가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모진 말과 매서운 눈빛으로 이 아이를 강하게 키워주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살이 단단해지는 법이니. 눈물이 툭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이 돈은 딸아이의 혼수 대신일세. 부디 험한 세상에서 내 아이를 지켜주게나 자네만 믿네 버시여. 서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석 달 시어머니 모 씨가 퍼부었던 그 모진 구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쓸모없는 건 눈물 흘릴 시간에 빗자루라도 더 들어라. 계집이 약해 빠져서 어디에 쓰겠느냐. 이를 악물어라. 똑한 년 벙어리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냐.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 봐라. 그것은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의 딸을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단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피를 토하면서도 낮이면 독한 시어머니 가면을 쓰고 며느리를 몰아붙였던 그 속사정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어머니, 흑어머니. 서련이 오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 씨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방대를 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물기 어린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모 씨가 쉰 목소리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제 콩도 다 비웠고 함도 열렸으니 갈 테면 가거라.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가 없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후련함과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서련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보찜을 드는 대신 서련은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르르. 보찜이 풀리며 낡은 옷가지들이 다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모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서련은 옷가지들을 다시 장롱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단비야 아궁이에 불 지펴라. 저녁 지어야겠다. 서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여리고 약한 시집살이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의 침묵과 인내가 빚어낸 단단하고 강인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가라니까 왜 안 가고 행패냐. 모 씨가 짐짓 화난 척 소리쳤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련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제 집이고 어머니가 제 어미인데요. 미친년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모 씨는 곰방대를 털고 일어나 툇마루에 놓인 호박을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가을 햇살보다 따스했지요. 단비야, 장독대 가서 묵은지 한 포기 꺼내오너라. 오늘은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꾸나. 와, 고기 넣어줘, 옳게 고기. 인연이 고기 타령은 그래 알았다. 쌀 가마니 위에 올려놓은 말린 고기 가져와라. 단비가 신이 나서 장독대로 뛰어갔습니다. 항아리 뚜껑 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어우러져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운 온기가 돌았지요. 마당 한가운데 노인빈 자개암 위로 붉은 단풍이 파나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서려는 부엌에서 숟가락 셋을 꺼내 밥상 위에 나란히 놓다가 문득 창밖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녕의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깊은 뿌리를 내리듯 새 여인의 삶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